안녕하세요. 농협 6급 강의를 맡은 정승현입니다. 이번 강의는 수리 능력이 되겠습니다. 수리 능력 중에서도 응용 수리 능력이 되는 거죠. 자, 응용 수리 능력에서는 응용 계산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제가 일전에 OT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응용 계산 자체는 상황 제시형으로 주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하지만 상황 제시형으로 주어지더라도 결과적으로 공식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어떤 공식을 써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결과적으로 모른다면은 해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보는 시간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용 수리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방정식과 부등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가 되셔야만 결과적으로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방정식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등호가 성립하는 것을 찾아라. 이 얘기입니다. 식을 세울 때 세우더라도 등호가 생기게끔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등식이다라고 한다면은 부등호 관계가 성립하게끔 세우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오는 부분이 바로 거리 속력 시간이죠. 자, 우선은 거리 속력 시간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속력입니다. 속력이라는 것이 우린 단순히 그냥 거속시, 거시속 이렇게만 알고 계시지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속력이라는 것이 뭐냐면 단위 시간당 움직인 거리입니다. 이것을 속력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단위 시간이라는 것은 보통 시간, 분, 초 등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뒤에서 표 해석, 자료 해석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A당 B 이러면 이것의 의미는 A분의 B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이 분모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위 시간당 움직인 거리 그러면 시간이 분모로 가고 위에는 거리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걸 토대로 이제 다른 공식들이 유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속력의 위치가 바뀌어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그 다음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가지고 이제 삼각형 만듭니다. 그게 바로 뭐였죠? 거시속 또는 거속시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속력은. 자, 그럼 속력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오냐? 속력 문제는 예전에 응용 계산이 많이 나왔을 때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하지만 NCS 기출 문제 중에서도 이 속력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층을 계단으로 올라간다. 그죠? 예를 들어서 김 대리가 김 주임이 계단을 올라가는데 몇 초가 걸렸다. 그런 상황 제시형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력에 대한 기본 공식들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자, 속력은 이 정도만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일입니다. 일. 일은 상당히 중요하겠죠. 당연히 일은 섬수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시고 입사하시게 되면은 하는 게 바로 일이죠. 그래서 일과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좀 노출이 많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 일의 형태는 사실 두 가지입니다. 나오는 부분이. 첫 번째가 뭐냐면 일의 양.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일한 시간.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일의 양과 일한 시간 두 가지를 가지고 물어보는데 일의 양이라는 것이 뭐냐? 일의 양이라는 것은 단위 시간당 일의 양. 여기서 말하는 단위 시간이라는 것은 앞에서는 속력 같은 경우는 어땠죠? 단위 시간이다라고 하면은 시간 분 초였죠. 근데 일의 양 같은 경우는 일 자체는 하루 만에 끝나기도 하루 안에 끝나기도 하지만 그 이상 걸리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단위 시간은 일, 하루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루, 시간, 분, 초도 나올 수는 있죠. 초가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1일 동안 하루당 그다음에 1시간 동안 1분 동안 1초 동안 일한 양에다가 뭘 곱하는 거냐? 결과적으로 일한 시간을 곱하는 거죠. 일을 한 시간.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일의 전체 일의 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의 양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일한 시간이 얼마만큼인지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물어본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일한 시간인데 일한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위에 있는 식 그대로 그냥 이용해 볼까요? 일의 양은 단위 시간당 일의 양 곱하기 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얘를 궁금해한다 그러면 일의 양과 단위 시간당 일의 양을 줘야죠.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래서 얘하고 얘를 줬다 얘를 물어보는 거고요. 얘하고 얘를 줬다 얘를 물어보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이 농도죠. 농도는 많은 분들이 농도는 진짜 안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파트는 그래도 간대하신 편인데 농도만 나오면 농도는 안 나온다. 왜 그러냐면은 농도는 안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죠? 근데 선생님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농도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도 공식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상하죠? 농도가 안 나오는데 농도 공식이 나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방금도 속력도 해봤고 지금 농도를 할 건데 얘네들이 모두 다 비율입니다. 비율. 비율이라는 것은 뒤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비율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분모, 분자, 전체분에 해당 부분 아니면 기준 양분에 비교하는 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양과 비교하는 양에 대해서 이거 비교를 하는 겁니다. 따져보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 농도도 그렇고 속력도 그렇고 기타 등등등의 것들이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도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농도에서 가져갈 수 있는 스킬이 뭐가 있는지를 따지셔야 됩니다. 됐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소금하고 물이 소금물이죠. 그러면 소금의 요소와 물의 요소가 다른 걸로 대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생 기준으로 본다면 소금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이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렇기 때문에 점수 여러분들 농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농도에서 나오는 공식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에 농도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공식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농도는 이렇습니다. 농도 자체는 소금 더하기 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죠. 끝. 공식은 이게 끝인데요. 실제로 농도 공식은 여기다가 끝내는 게 아니라 소금을 추가한다든지 물을 추가한다든지 소금을 뺀다든지 물을 빼는 형태로 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소금 물이라고 써놓은 게 소금물이라고 안 써놓고 소금 더하기 물이라고 써놓은 이유가 소금을 추가한다 그러면은 여기도 추가하고 여기도 추가하라는 거죠. 그죠? 소금 같은 경우 추가하거나 빼게 되면은 분모 분자에 모두. 그 다음에 물은 분모에만 있으니까. 되죠? 이렇게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농도 공식은 안 외우셔도 좋습니다. 농도 공식은. 되죠? 물론 외우는 게 좋겠죠. 하지만 농도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안 외우셔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여유가 되시면은 외우셔야 되고 결과적으로 학교 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다 외우고 있습니다. 모든 걸. 요행은 없습니다. 다 외우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당장은 안 외우시더라도 나중에 꼭 외우셔야 되는 부분 중에 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소금의 양. 소금의 양 공식을 가장 많이 쓰시는데 소금의 양 공식 자체는 단순합니다. 뭐냐면 소금물. 소금 더하기 물이었을까요? 곱하기 100분의 농도.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당연히 시험은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이렇게는 안 나오고 소금의 양 공식을 이용하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변화전. 그렇죠?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고 현재 딱 있는 그대로 이거에다가 이 소금의 양입니다. 변화한 거를 더하거나 빼거나 소금의 양이 변화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더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변화 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변화전과 변화한 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이 부분이 같다라는 형태로 가는 게 바로 소금의 양 공식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얘는 공식이 만들어지기 쉽지만 얘는 좀 어렵다. 하지만 풀이 자체는 얘보단 얘가 낫다. 왜? 얘는 분수 형태이기 때문에. 맞죠? 분수 싫죠.
그죠? 분수를 극복해야 되는데 분수를 가급적 안 쓸 수 있다면 안 쓰는 게 더 좋기는 합니다. 자,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시소 공식입니다. 요게 핵심이죠. 네, 별표 한번 쳐볼까요? 요게 비율에서 상당히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소 공식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이쪽에 100kg인 친구가 앉아 있습니다. 이쪽에 50kg인 친구가 앉아 있죠. 자, 시소에서 요 삼각형 모양 이걸 뭐라 그러냐면 받침점이라고 하는데 이 받침점이 100kg인 사람과 50kg인 사람 딱 중간에 놓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평형을 이루나요? 100kg 쪽으로 쏠리죠. 쾅. 그죠? 근데 상식적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얘네가 만약에 균형을 이루려면 이 받침점은 어디쯤에 있어야 될까요? 어디쯤에? 바로 즉 무게가 2배면은 받침점까지의 거리는 1:2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렇죠? 받침점으로부터 더 가까워야 된다는 얘기고 상대적인 거고 결과적으로 얘가 무게가 2배니까 받침점까지의 거리의 비는 오히려 2분의 1이 되는 거죠. 얘가 2고 1이고 그렇죠? 이거 절반이 된다. 이게 바로 시소의 원리입니다. 자,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보죠. 간단하게 소금이 하나가 20%인 소금이 있습니다. 100g. 그죠? 여기는 10%인 소금이 있습니다. 200g. 됐죠? 자, 20% 100g, 10% 200g. 둘을 합치면 상식적입니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요 둘의 농도가 서로 다른 이 두 소금을 더했습니다. 그럼 농도가 15%를 기준으로 10% 쪽으로 쏠릴까요? 아니면 20% 쪽으로 쏠릴까요? 상식적으로 10% 쪽으로 쏠리겠죠. 당연히. 왜냐면 이쪽이 더 많으니까. 많은 쪽으로 쏠리게 된 겁니다. 됐죠? 이해되셨죠?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러면 이 시소 공식 자체도 어떻게 이용이 되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게의 비가 이렇게 되면은 거리의 비는 어떻게 된다? 무게의 비와 그 다음에 거리의 비는 반비례인 거죠. 2배가 되면 2분의 1이 되는 형태. 됐죠?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다 거리의 비는 무게의 비는 1:2다 무게의 비는 2:1 이렇게 한다는 거. 이해되셨죠? 무게의 비가 만약에 5:4다 그럼 거리의 비는 4:5고.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가는 형태가 바로 시소 공식이고 요거는 꼭 소금 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게의 비, 거리의 비 요거 꼭 따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하셨다고 보시면 좋고요. 여기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어떤 그 인력, 사람들 어떤 인원과 관련된 내용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농도 공식에서만 볼 수 있는 형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나이가 있네요. 나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나이에서 제일 중요한 사실. 나이는 결과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나이 차이나 할아버지 이렇게 어떤 그 관계가 있는 사람들 그 간의 나이를 물어보는데 제일 핵심은 뭐냐면 세월은 거창하긴 하죠. 세월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거예요. 평등. 거창한 타이틀을 넣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태어난 이유가 된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한 살 먹으면 나도 한 살 먹죠. 그렇죠? 세월이 10년 흘러서 2배가 됐다 그러면은 둘 다 10을 더해서 그 둘의 관계가 2배여야 된다.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평등하다. 아버지가 한 살 먹으면 나도 한 살 먹는다. 그죠? 둘의 간격 자체는 좁아지지 않겠지만 어떤 배수 관계에 있어서는 좀 달라질 수가 있다는 부분이 바로 나이 문제입니다. 보통은 현재와 미래 아니면은 과거와 현재 좀 어렵다 그러면 과거와 미래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이 같은 경우도 뭐 나이를 세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떤 경력, 그죠? 어떤 직원이 있습니다. 그죠? 뭐 어떤 뭐 정년에 가까운 직원에 대한 뭐 나이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도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죠. 그죠? 그래서 나이 문제는 어렵지는 않지만 건드릴 수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이 이제 비율입니다. 비율.
비율이죠. 비율에서는 좀 간략하게 얘기해놨고 표 해석, 자료 해석에 들어가서 비율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좀 보면은 X가 A% 증가했다. 자, 단순하게 생각해보죠. 용돈이 10만 원인데 어머니께서 20% 용돈을 20% 올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얼마죠? 12만 원. 자, 어떻게 계산할 겁니까? 10만 원에다가 10만 원에 20%를 더했죠. 그렇죠? 보통 이렇게 계산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애초에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1.2를 곱하는 건 어떨까요? 20% 증가 1.2 어떤가요? 괜찮죠? 그렇죠? 자, 용돈이 예를 들어서 17만 3,500원입니다. 자, 용돈 20%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은 17만 3,500원에다가 17만 3,500원에 20% 이렇게 따라갈 게 아니라 애초에 1.2를 곱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A% 증가다. 제가 말이 좀 빨랐어요. 그래서 말이 조금 빨라서 잘 안 들리신 분은 조금 느리게 한번 가보세요. 그렇죠? 자, 됐습니다. 자, A%는 증가했다. 증가했다 그러면은 우리 20% 증가하면 1.2를 곱하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A% 증가다.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는 1 더하기 100분의 A 배 이렇게 되는 거죠. 20% 100분의 20 0.2 1.2배. 맞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 A% 감소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돈이 10만 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어머니가 화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용돈을 30% 깎는다. 그러면은 얼마죠? 7만 원. 어떻게 한 거죠? 10만 원에 30%를 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애초에 0.7을 곱하면 되죠. 됐죠? 단순하게 가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래서 A% 감소다. 그러면은 빼면 되죠. 그만큼을. 이렇게. 됐죠? 그래서 A% 증가, A% 감소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좀 몇 가지 좀 더 얘기해 보자면 예를 들어서 50% 증가다. 그 얘는 1.5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좀 어렵게 100% 증가. 100% 증가가 바로 의미하는 바가 2배입니다. 2배. 2배죠. 왜냐면은 1 더하기 100분의 100, 2가 된 거죠. 그죠? 앞으로 100% 증가다 그러면은 2배가 된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2배가 증가한 게 아니고 1배가 증가한 겁니다. 1배가 증가한 거고 2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면 된다. 이 얘기죠. 2배 증가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해볼까요? 200% 증가. 그렇죠. 3배.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아주 간단하겠네요. 그 다음 하나만 더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증가하는 거 해봤으니까 자, 50% 감소. 이거는 0.5배. 절반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 금액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정가만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정가만 나와 있으니까. 자, 원래 가격 이게 뭐죠? 원가. 원가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뭐 공장도 가격이냐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원래 가격. 보통 일반적으로 원가를 X로 놓습니다. X로. 됐죠? 때에 따라서는 정가, 어떤 때는 할인가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대체로 원가를 X로 놓는 편이고 대체로입니다. 100% 아니고 정가. 정가는 뭔가요? 원가에 이익을 가산한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익을 가산한 부분이고요. 여기서 형태가 두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원가 더하기 이익액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이익액을 더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가에다가 곱하기 1 더하기 예를 들어서 뭐 20%를 가산했다. 우리 20% 증가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1.2배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익률이 A%다. 이러면 여기는 이제 100분의 A 이렇게 가는 거죠. 됐죠? 이게 바로 정가. 정가는 원가의 이익을 가산하는 형태인데 원가에다가 이익을 더할 수도 있고 원가에다가 이익률 A%다라고 했을 때 1 더하기 100분의 A를 곱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할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형태는 많습니다. 뭐 장사가 안 돼서 뭐 등등등 다 필요 없는 얘기고 할인가다 이렇게 되죠. 근데 보통은 정가에서 팔면 좀 재미없죠. 그래서 할인가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할인가가 결과적으로 최종 판매 금액이 되기 때문에 대체로 할인가를 판매가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판매가. 됐죠?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할 거니까.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정가에서 끝났다라고 한다면 정가가 바로 판매가가 되겠죠? 됐죠? 자, 할인가는 어떻게 되느냐? 할인가는 정가에 할인액을 차감하는 형태. 요게 이제 할인가고요. 형태는 역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가 마이너스 할인가. 할인액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인액.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할인율. 할인율이 뭐 B%다. 그러면은 정가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최종 결론은 이런 거죠. 자, 할인가는 정가 자체가 원가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A죠. 그래서 원가 1 더하기 100분의 A 이게 정가죠. 그다음 여기다가 또 1 마이너스 100분의 B 이렇게까지 가는 것이 바로 할인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단리, 복리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지우겠습니다. 단리, 복리. 단리, 복리는 실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우리도 은행이다 보니까 이런 계산안, 물론 팁은 줄 겁니다. 팁은 주겠지만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리가 뭐냐, 복리가 뭐냐. 일단은 예금으로 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금의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단리, 복리. 단리는 뭐냐면은 이자가 단순하다. 뭐 그렇게 복잡하게 보시면 됩니다. 진짜 그 뜻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이자가 최초 원금에 대한 이자가 가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율이 단순하게 10%다. 10%다라고 했을 때 10,000원을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11,000원이 되고 그 다음에는 12,000원이 되고 그 다음에는 13,000원이 되고 이런 형태가 바로 단리. 그 다음에 복리는 뭐냐면은 원금이 매회 갱신이 되는 거죠.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10%다라고 했을 때 10,000원에서 11,000원 되는 건 단리랑 똑같은데 자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원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000원에 대한 이자는 1,100원. 그래서 그 다음은 12,100원 되는 형태.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복리가 되는 거죠. 이게 되셨죠? 그래서 이자에 이자가 붙는 형태. 뭐 복리의 마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필요 없는 얘기고요. 복리 원금 매번 갱신되고 이자에 이자가 붙는 형태다. 그렇죠? 그렇게 단순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적금이라고 있습니다. 적금은 현실적으로 기수볼이라고 해가지고 매회 초에 넣고 매회 말에 찾는 형태. 즉 뭐 1년 만기다 그러면은 1월 초에 넣어서 12월 말에 찾죠. 그렇죠?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적금에 대한 공식이 지금 별도로 나와 있거나 하지는 않죠. 그렇죠? 적금에 대한 공식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적금 형태는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적금 형태는 어떻게 되냐? 뭐 등비 수열이라는 것을 이용하는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까지 가면 너무 디테일하고 주객이 전도가 되니까 적금은 그냥 공식이 이렇다. 원금 A씩 넣는 겁니다. A씩. 그죠? 그 다음에 이율 R%. 됐죠? 자, 아니면은 이율 자체를 뭐 비율로 표현하는 거죠. 뭐 10%다 그러면 0.1로. 됐죠?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비율.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율이 만약 10%면 0.1로.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리겠죠? 네, 이율은 R%. 이렇게 하죠. 자, R%. 그 다음에 기간은 N, 회.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나와 있는 거 ARN. 자, 그러면은 적금은
어떻게 되냐면 합이 1 더하기 r 빼기 1, 즉 r입니다. r 분의 a 1 플러스 r 더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적금은. 이게 기수불이라고 해서 회 초에 넣고 회 말에 찾는 형태. 그죠? 그 다음에 연금과 상환이라고 해가지고 돌려받는 형태가 된다 그러면 얘는 달라집니다. 이렇게. 됐죠? 얘는 뭐다? 얘는 정상적인 적금이죠. 얘는 뭐냐면은 어떤 상환, 연금 이런 것과 관련돼서 할 때는 이런 공식을 쓴다라는 것 정도. 차이점은 1 플러스 r이 안 곱해져 있다라는 부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날짜와 요일, 날짜와 요일인데 그 뭐 10분초, 뭐 1 이런 것들은 그냥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월별 일수도 31일이 언제인지, 30일이 언제인지, 28 또는 29일이 언제인지는 이건 뭐 이렇게 하시는지 아니 뭐 어쨌든지 간에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 다만 윤년이 써 있죠. 윤년이 2월 29일까지 있는 날이죠. 그죠? 그게 4년에 한 번인데 자, 이걸 어떻게 기억하시냐면은 올림픽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올림픽. 올림픽이 2000, 뭐 88부터 가도 좋지만 2000, 2004, 2008, 2012 이렇게 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끝에 두 자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4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4의 배수. 즉 2016년 됩니다. 2018년 안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16은 4의 배수, 18은 4의 배수가 아니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윤년의 경우는 제시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윤년은 이 10의 자리가 10의 자리 이하, 10의 자리와 1의 자리가 4의 배수다. 그러니까 앞에 두 개 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의 자리부터 봤을 때 4의 배수면 된다. 그 정도까지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일 같은 경우는 7일이 반복되죠. 7일. 그래서 어떤 요일이 궁금하다 그러면은 뭐 100일 뒤는 무슨 요일이냐 라고 한다면 그냥 7로 나눈 나머지가 답입니다. 7로 나눈 나머지와 관련된 내용이 답이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자, 오늘이 만약에 1월 1일이다. 이게 만약에 수요일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0일 뒤 후 이렇게 가면은 그냥 100을 7로 나누면 나머지가 2죠. 그죠? 그럼 얘는 1월 3일하고 같다는 거죠. 요일만 물어본다면. 됐죠? 나머지. 자, 근데 그냥 얘기 나온 김에 차이점 이해하셔야 됩니다. 100일 후. 100일째는 어떻죠? 100일째. 100일째는 뭐 오늘부터 1일이야? 이러죠? 1일 후면 다음 날인데 오늘부터 1일이야. 그럼 오늘이 1일인 겁니다. 그죠? 그럼 100일째 이러면은 뭐랑 똑같은 거냐면 99일 후랑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째와 후 또는 뒤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자, 다음은 시계가 있죠. 시계는 단순합니다. 시계는 1시간 동안 시침 같은 경우는 한 바퀴를 도는 게 아니라 한 칸 움직이죠. 한 칸. 한 칸이라는 게 30도입니다. 30도. 그 다음에 분침의 경우는 한 바퀴를 돌죠. 그렇죠? 그래서 분침 같은 경우는 1시간 동안 360도를 돌죠. 그러다 보니까 시침은 분당 0.5도입니다. 60분 동안 30도 움직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분침은 1시간 동안 한 바퀴, 60분 한 바퀴를 돌기 때문에 6도가 된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시계 문제는 결과적으로 시침과 분침의 위치의 차이. 위치의 차이로 푼다. 됐죠? 자, 그리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나와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위치가 뭔가요? 이렇게 질문들 많이 하시죠. 위치라는 건 뭐냐면 바늘과 시계 바늘, 시침일 수도 있고 분침일 수도 있고 바늘과 12 정각입니다. 그죠? 바늘과 12의 각도. 요게 바로 뭐다?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톱니바퀴는 톱니수에다가 회전수를 하면은 총 맞물린 톱니 개수가 나온다. 라는 부분. 그 다음에 수는 연속한 두 자연수다. 그러면은 x 플러스 1 아니면은 x 마이너스 1, x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연속한 세 자연수다. 그러면은 사실 x 플러스 1, x 플러스 1로 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을 놓게 되면은 식이 좀 간단해지겠죠. 그렇죠? 보통 이런 형태는 더하기 만듭니다. 더하기면 x밖에 안 남기 때문에 좀 더 단순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연속한 두 짝수나 연속한 두 홀수 같은 경우는 2씩 차이 나죠. 그래서 x 플러스 2 아니면 x 마이너스 2, x. 교수님 홀수 서로 다른 두 홀수면은 더하기 1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하기 1을 하면 짝수가 되는데 홀수에다가 2를 더하면 여전히 홀수죠. 그렇죠? 홀수에다가 1 더하면 짝수인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고. 자, 그다음에 연속하는 뭐 세 짝수, 세 홀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10의 자릿수가 x, 1의 자릿 숫자가 y다. 그러면은 x, y 이렇게 쓸 것이 아니라 10x 더하기 y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 그죠? 자, 그다음에 부등식의 성질이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뭐 a가 b보다 작으면 양쪽에다가 같은 값을 더하거나 빼도 여전히 부동 방향은 그대로다. 이런 형태인데 또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더하기 빼기뿐만 아니라 곱하기 나누기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c가 양수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곱하게 되면은 또는 나누게 되면은 부동호 방향이 반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c가 음수다라고 하면은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 부동호 방향이 반대가 된다. 그죠? 그래서 c가 양수다라고 하면은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뀐다. 곱했을 때 나눴을 때. 그다음에 c가 음수다. 그러면은 곱하거나 나눴을 때 부동호 방향이 반대된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사실 부등식의 성질 중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와 확률입니다. 경우의 수 확률. 확률 같은 경우는 역시 비율의 또 일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학습을 좀 미리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비율 중요하죠. 실제로. 경우의 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지수, 뭐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돼 있는데 사실은 이런 법칙 이러면 괜히 헷갈리죠. 그래서 합의 법칙은 뭐냐? 더하는 거죠, 말 그대로. 곱의 법칙은 곱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는지가 사실상 구분이 좀 돼야 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합이다 라고 하면은 합 더해야 되는 상황인데 더할 수 있으려면은 결과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것들을 더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이려면 2의 배수는 2, 4, 6, 5의 배수는 5. 얘네들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냥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3 더하기 1, 4 이런 식으로. 됐죠? 자, 하지만 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부분적으로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만큼은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2, 4, 6 3개, 3, 6 2개. 6이 공통이죠. 하나 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곱의 법칙은 뭐냐면 동시에 그 다음에 순서대로 연달아 한꺼번에 기타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 그러면 곱해야 됩니다. 이런 질문 하시겠죠. 동시에랑 한꺼번에는 이해가 되고 순서대로랑 연달아랑은 비슷한 표현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얘네 둘은 다른 표현인데 어떻게 곱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질문하신 수험생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합의 법칙은 결과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나야 되고요. 곱의 법칙은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든지 순서대로 일어나든지 다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다 일어날 때는 곱하는 형태로 가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곱의 법칙은 이걸로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죠. 이렇게.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3가지, B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 2가지. A에서 C로 가는 건 몇 가지냐? 곱하죠. 왜 곱하는 거죠? 요거 하나마다 2개씩 있죠. 그죠? 근데 그렇게 보면 더 어렵고요. 이렇게 가는 게 3가지고 그 다음 C로 가죠. 순서대로 일어났죠? 자, 이런 것들은 곱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은 순열과 조합이라는 게 나오는데 순열과 조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이게 사실은 깊이 들어갈 것 같으면 30분을 써도 모자른 파트이긴 하지만 아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순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자 여기서 가로가 생략됩니다. 택한 R개를 일렬로 나열한다. 됐죠? 경우의 수 중에서도 특히 순열 같은 경우는 그 경우의 수는 원래 취지 자체가 직접 세는 겁니다. 원칙 자체가. 근데 예를 들어서 경우의 수가 20까지, 30까지, 하물며 뭐 200몇 가지, 300몇 가지 이렇게 돼버리면 못 세죠. 그럴 때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순열인데 순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이랬습니다. 자, 택하여 여기까지가 첫 번째. 그죠? 택한 겁니다. 일단 이렇게 n개가 있고 그중에 r개를 택한 상황. 그죠? 그 다음 상황이 뭐냐면 그 택한 r개를 일렬로 나열 이런 상황인 거죠. 나열 일렬로. 그래서 1번 다음에 2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곱해야겠죠. 순서대로 놨으니까. 맞죠? 자, 이때 이 기호를 뭐라고 쓰냐면 MPR 이렇게 씁니다. MPR. 교수님 이것까지 해야 되나요? 준비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죠? 모든 거. 뭐 만에 하나라도 나올까 봐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걸 원칙으로 가져가셔야겠죠. 그렇죠? 근데 뭐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러면 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은 합격하시려면 다 하실 수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MPR이다. 그럼 이거는 그냥 기억합시다. n 이하의 자연수를 r개 곱한다. 하나, 둘, 셋, 세 개인데 2죠? 네 개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r개일 때는. 그죠? 그래서 이거는 n 이하의 자연수를 r개 곱한다. 자연수 r개 곱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MPR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1번하고 2번인 거고 그 다음에 n 팩토리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n 팩토리얼. 이게 뭐냐면 MPN입니다. n 이하의 자연수 n개, 즉 1까지 곱하는 형태. 이걸 MPN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은 2번에서 택한 r개를 일렬로 나열한다. 택한 게 2개다. 2, 1. 택한 게 3개다. 3, 2,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2번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R 팩토리얼인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순열에 대한 정리. MPR은 1번과 2번의 곱인데 2번이 뭐가 된다? R 팩토리얼. R개를 일렬로 나열하니까. 됐죠? 이렇게. 그럼 1번이 궁금하다. 그럼 1번은 어떻게 되는 거죠? R 팩토리얼 분의 MPR. 이렇게 되는 거죠. R 이하의 자연수 분의 N 이하의 자연수 R개. 이렇게. 자, 근데 이 1번이 바로 뭐죠? 이게 바로 조합입니다. 조합. 조합은 뭐냐면은 NCR이라고 씁니다. 여기다 간략하게 쓰겠습니다. 우리 간략하게 가야 되니까. 컨비네이션. 얘는 뭐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고 끝. 택하는 거 끝입니다. 끝. 택하기만 할 때. 그죠? 이때 조합을 쓰고 그걸 컨비네이션. 자, 그래서 NCR은 1번입니다. 그래서 R 팩토리얼 분의 MPR이다. 자, 어려우시겠지만 이 정도로 구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확률은 일단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 분의 해당 경우의 수 이걸 확률로 놓고 이거 자체는 어렵지 않죠? 순열과 조합 그다음에 경우의 수가 기반이 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시게 되면은 여사건의 확률 이렇게 돼 있죠. 여사건이라는 그 여자가 잔여할 때입니다. 남은 부분이죠. 그래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럼 A가 일어나지 않은 것 이게 바로 A의 여사건이죠. 남은 부분. 그죠? 그렇게 되고 여사건은 언제 쓰는 거냐면은 사건 A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하기가 또 그 확률이 구하기 쉽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반대되는 상황을 구해서 전체 확률 1에서 빼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남은 걸 먼저 구한다는 얘기죠. 남은 걸 구하기가 더 쉬우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확률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3분의 1이다. 그러면은 일어날 확률은 1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가는 형태가 바로 여사건에 대한 확률이고요. 그 다음에 확률의 덧셈, 확률의 곱셈 이런 부분들은 덧셈 아까 얘기했었죠? 경우의 수에서 더하는 건 언제?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그죠? 그 다음에 곱하는 건 언제? 동시에 순서대로 일어났을 때.
자,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응용계산 능력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다음 강의에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도표 분석 능력에서의 각각의 도표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